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모든 걸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진다. 미국이 깨달은 거죠. 우리 편에게 관세의 호의를 베풀고 중국의 편에 서면 관세를 높이고 중국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요. 이런 고통은 미국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다시 6.25 때와 같은 각오를 가져야 된다. 미국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거는요. 베이징 1시간 거리에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145%라는 건 좀 어떤 초현실적인 관세 수치잖아요. 단순히 초현실이 있으면 당연히 교육이 안 되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은 앞으로 교육이 안 이루어질 거에 대한 대비까지 다 세워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12일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에 만나서 협상을 한 다음에 12일 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중국 허리펑 부총리나 모두 협상단 대표들이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는 거는 상당히 뭔가 발표할 거리가 있고 어떤 상징적이라도 말할 거리가 있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느냐, 그리고 양측의 협상으로 바로 해결될 수 있느냐, 몇 달 안에 해결될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세 문제가 또 몇 달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지만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지금 수출 통제 문제 이런 게 나오겠죠. 우리가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회 전 분야로 퍼져나갈 겁니다.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로 퍼져나갈 텐데 그렇게 된다면 더 복잡하고 서로를 어떻게든 괴롭히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적이라고 트위터 이런 데 여러 번 쓴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도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역사상 그리고 그 어떤 세계 패권국이나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자신들이 적이라고 규정한 국가에 저렇게 많은 무역 적자를 본 나라는 없었거든요. 계속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적에게 돈을 준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도 이상하고 가장 강한 경쟁자를 키워주는 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거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관세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나오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 일어난다고 봐야 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좀 더 시끄러운 모습, 그 다음에 좀 충격적인 모습이나 깜짝 놀라게 하는 모습으로 더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공정한 무역, 그 다음에 공정한 관계를 많이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무역 적자만 말했는데 요즘엔 공정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 뜻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건 단순히 무역 적자만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요. 중국의 지금 저축률이 4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저축률이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거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고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 플라자 합의에서 봤듯이 일본이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하듯이 중국 위안화 가치도 끌어올리라고 미국이 압박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니들 쓰고 있는 거 저축만 하지 말고 써라. 쓰면 우리 미국 재화도 팔고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해라.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금융시장으로 우리도 돈을 좀 벌자라고 미국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중국이 바보인가요? 그렇게 했다가 망한 나라들 그리고 사실상 미국의 금융기관의 힘이나 금융 파워에 굴복하는 것들을 중국이 여러 번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거기에 쉽게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관세가 끝나면 이제 이 공정한 게 무엇인가 라는 걸 가지고 또 한판 붙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특히 환율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미중 패권 전쟁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청문회 때 말했듯이 미중 패권 전쟁은 21세기를 규정하는 어떤 대결이 될 겁니다. 소련보다도 더 강력한 미국의 경쟁자가 나타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 가지고도 계속 굴러가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걸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반응은요, 굉장히 강경했죠. 나오는 것들이요. 미국 먼저 관세를 내려라. 니들이 시작한 거니까 관세를 내려라. 한번 협상해보자. 라는 게 아니고요. 니들이 관세를 내려야 이게 해결된다. 라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 외무부장 이런 사람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깡패한테 한 번 맞았다고 뭔가를 계속 주면 계속 때릴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중국은 여기서 한두 번 물러나고 합의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 관세를 부여하고, 물론 나중에 흐지부지 됐습니다만 중국이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산 물품을 사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이후에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관세가 낮아지거나 중국 어떤 압박이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바이든 때도 그대로 유지됐고 대중 압박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이거는 미국의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우리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중국처럼 선거가 없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국가를 계획하고 어떻게 밀고 나가야 될지를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관세 전쟁이 있고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합의할 수도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추가 압박에 대비한 대비책을 많이 마련해 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일기 때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중국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농산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대두, 콩 이런 것부터 시작 아르헨티나를 돌고 이러면서 대규모 이 농산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압박에도 버틸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응은 분명히 일기 때와도 다르고요. 장기전을 합의는 하고 있고 어떤 선언적인 얘기를 하고 일정 부분 앞으로 관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그 균형점을 찾을 수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지금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분산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역 적자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역 적자가 큰 원인 중에 하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실 일본이나 한국의 큰 무역 적자를 본다면 저렇게 나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장 큰 체제 경쟁자, 그다음에 자신들의 세계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자에게 자신들의 부가 몰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중국의 제조업 영향이요,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을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미국은 지금 금융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AI나 첨단 기술로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제조업 역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 세계 대전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역사를 봐도 어떤 생산력이 높고 제조업 역량을 갖춘 나라가 패권국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거를 다 해외로 아웃소싱을 해놨는데, 문제는 아웃소싱을 한 것들의 가장 큰 게 동맹국이나 자신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중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려를 진짜 100%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적에게 우리의 생필품,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항생제조차도요, 미국은 약 8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나 이런 걸 거치면서 미국이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항생제조차 미국은 중국이 없으면 자국에 공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히 패권국의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첨단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국민의 기본적인 것조차 모든 걸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의 배경, 그리고 그 말도 안 되지만 미국같이 그 임금이 높은 곳에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제조시설을 만들려고 압박하는 거는요, 충분히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비용이 높아도 우리가 이거를 감내하면서 가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그게 지난 선거를 통해 또 표출된 거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의 관세 정책 배경은 단순히 무역 적자가 아니라 굉장히 좀 복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패권 전략과도 굉장히 엮여 있고요. 이 부분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단순히 패권이 아니라 생존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항생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진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진다라는 걸 미국이 깨달은 거죠. 관세 정책으로 이런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는 회의적입니다. 사실 관세만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으면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런 미국이 관세를 145%나 되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중국에 때렸는데, 중국의 4월
수출이요, 무려 8%나 늘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세계 전반 기관의 예측치를 다 뛰어넘은 건데요. 어디서 얼마나 늘었느냐 보면 동남아시아로 20% 늘었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8%가 늘었습니다. 물론 뭐 중국 기업인들이 그만큼 열심히 한 것도 사실이겠죠. 아, 이 큰일 났다. 빠르게 대체 수출지를 찾자. 그리고 중국이 가진 장점이 뭡니까? 뭐 적자를 보더라도 뭐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밀어내기 수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또 잘 봐야 되는 건 동남아로 20%나 늘어났다는 건 갑자기 동남아의 뭐 수요가 20% 늘었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로 20% 이상 보냈다는 거는 중국이 동남아라는 우회 수출지를 통해서 미국으로 보낸다거나 유럽으로 보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아무리 관세 같은 걸 때려도 중국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잘 찾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만으로 무역 적자를 줄인다?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근본적인 체질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관세일 때 미국의 이익이 극대화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미국 싱크탱크들이나 이런 데서 분석한 걸 보면요. 관세가 한 10% 정도일 때 미국의 이익이 가장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 이익이 여러 경제가 축소되는 이런 것보다 더 큰지 작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입만을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요. 제가 뭐 여러 번 뭐 방송에서 말하지만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과격하게 나가지만 협상 결론을 보면 합의는 굉장히 온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죠. 처음에는 무슨 8천억 달러, 7천억 달러를 다 낼 때까지 그 수입 다 달라고 하다가 그 협정 내용에 이제 그런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해놓고 이제 광물 협정 체결하고 나니까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온건하게 체결됐어요. 그리고 서로의 면을 세워주는 정도로 내용을 뜯어보면 체결이 됐고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저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뭐 업앤다운이 있고 뭐 자갈밭을 건너고 이런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면에서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싱크탱크들이 생각한 것처럼 보편 관세 10%에 조금 더 얹고 10%, 20%가 있을 때 10%일 때 15%일 때의 미국 수입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10%일 때가 좀 더 많고요. 20%만 돼도 미국의 수입도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사이에서 저는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이 경제 지표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뭐 경제가 좋고 견조하다는 뜻이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정부가 GDP에서 6에 7% 정도의 돈을 쓰고 이렇게 돈을 막 풀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쉽게 꺾이지 않는 겁니다. 3월 미국의 실업률이 4.2%였는데요. 4월에 실업률이 4.1%로 아주 소폭 떨어졌고요. 소비자 물가도요. 3월에 한 2.4% 정도 올랐다가 4월에 한 2.3% 정도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관세 정책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관세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반도체나 뭐 이런 뭐 핵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런 거를 일본의 그 제트로라고 한국의 코트라 같은 곳이죠. 거기서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면제받는 상품이 거의 1조 달러에 가깝다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실무진의 똑똑한 엘리트들이 굉장히 미국 경제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1조 달러나 사실상 거의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게 지금 현재 그 면제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굉장히 미국의 핵심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잘 움직여 가고 있고 현 시점에서도 그게 보이고 앞으로 이제 관세가 내려오고 하면 또 다른 조정을 통해서 어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계산하고 장기적 전략적 목표가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어떻게든 이렇게 시끄럽지만 관세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나 뭐 쇠락한 제조업 노동지대나 아니면 남부의 서비스 계층들에게 내가 좀 더 좋은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보여주는 거고요. 전략적 목표라면 일관되게 중국의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길 거고 중국 우리 협상 테이블을 끌고 올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로 뭐 주가도 많이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렇게 나아가는 거는 그 정치적 목적과
그다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전략적 목적 두 가지에서 어느 정도 합치된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시끄럽게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란 그 특유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국제질서 재편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단순히 트럼프의 생각은 아니고 정당에 상관없이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미국이 나아가야 될 길, 전략적 재편, 그리고 우리 편에게 관세의 호의를 베풀고 중국의 편에 서면 관세를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어떤 국제적 전략적 재편도 함께 해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경제 사정은 사실 미국보다도 상당히 어렵죠. 지금도 사실 뭐 거의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로 중국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4월 달에. 뭐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더 미국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침체나 이런 건 다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 달 수출이 8%나 느는 것처럼 중국은 분명히 회복 탄력성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압박을 해도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버틸 수 있는 체제적 힘이 있습니다. 왜냐? 정보도 통제하고요. 왜냐하면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통은 나 때문이 아니고 미국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미 중국이나 이런 데 선전 매체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중국과 미중 무역전쟁, 패권전쟁을 다루면서 6.25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다시 6.25 때와 같은 각오를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정신부장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중국의 MZ 세대들은 굉장히 애국주의로 무장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그냥 2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또 통계 조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뭐 이렇게 재학생들을 빼고 계산을 했을 때 20%가 넘어가니까 실제는 훨씬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트럼프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라는 걸 하면서 체제가 오히려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게 우리 같은 민주주의 사회랑은 다른 점이겠죠. 중국은 뭐 단기적으로는 맞불 관세로 대응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중국 입장에서도 뭐 거의 명확합니다. 일단 내부적인 불만을 누르면서 자신들의 그 내수를 올리면서 자신들의 수요처를 계속하고 수출은 다변화해야 되겠죠. 이번에 4월 달에 보여준 게 동남아로 20%, 유럽으로 8% 늘리고 이런 게 이제 수출 다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뭐 중국에서 전 세계 외부 부장이라든지 중국 뭐 지도부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수입하는 거하고 수출하는 거하고 계속 협약들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중국도 단순합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자기 친구가 많고 자기 물건을 팔 때가 많아야 중국은 이기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수입해 줄게 라는 걸로 친구를 만들고 하지만 중국은 이제 좀 반대의 방식으로 또 우리가 내수 늘리면서 니들 것도 수입해 줄게, 자원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사줄게, 이런 방식으로 또 자기신들의 그 우군을 늘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요약하자면 맞대응과 버티기 전략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버티기 전략이 일기 때와는 굉장히 달라진 건데요.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거를 전 세계적으로 분산을 하고, 예를 들자면 중국이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싼 원유를 러시아나 다른 곳에서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두나 먹거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전 세계에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걸 브라질이나 다른 데서 수입하는 걸 더 늘리고 동남아나 유럽이나 이런 곳으로 수출을 다변화한다든지를 통해서 투자로 따지면 분산 투자라고 할까요?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미국과 분리된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뭐 강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사실 두 사람이 적대적 공존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안 그래도 어려운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트럼프가 굉장히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도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매직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와 각을 세운 지도자들이 다 인기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캐나다에서도 봤잖아요.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캐나다 자유당이 인기가 바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하고 하면서 그 트럼프와 비슷한 라인을 타고 트럼프 통해가지고 인기를 올리던 캐나다 보수당이 1등에서 그냥 확 몰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나다 자유당은 원래 3등 정도로 할 거라고 예상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1등을 했고요. 그런 것처럼 미국이 때리면 그 반대의 나라들은 그 위기에 결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은 미국이 때리는 것 때문에 결집을 하고 이 위기는
미국 탓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걸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기의 그 관세나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계속 해온 게 중국이 우리의 적이고 우리의 최대 경쟁자라는 걸 계속 말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고 그리고 자신의 대외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중국에서부터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어떤 적대적 공존 상황이 되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리스크는 당연히 크겠죠. 만약에 중국이 관세 문제에 어떤 선언적인 걸 해결하더라도 세부적인 걸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당장 중국으로부터 수출이 줄어들고 하면 어떤 월마트 같은 매대에 중국산 물품들이 비어가고 월마트 매대가 비어가는 모습을 봐야 될 겁니다. 그게 뭐 싱크탱크들이나 미국 뭐 증권사 같은 것들이 예상하는 걸 보면 7월 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어 봐라. 너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 매대가 비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리스크가 있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계속 쌓이는 인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고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숙제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라도 어떤 직접적인 전쟁이 있지 않은 한 경제가 침체되는 걸 오래 끌고 가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뭐 부담도 양측이 또 떠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뭐 과거에는 뭐 무역 적자만 말했지만 요즘에는 공정한 시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한 시장을 말한다는 건 제 생각은 환율이나 미국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금융시장 개방을 말하는 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그런 건 시장을 확 열라는 건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걸 받아들일까? 중국은 뭐 일본이나 이런 데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봤고요. 그리고 그걸 열었을 때 특히 금융시장 같은 걸 열었을 때 미국 자본의 중국 공산 기업, 중국계 대형 기업들이 좌지우지되는 거를 과연 중국이 보고 있을까? 그거를 그 체제가 용납할까?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 무역 협정을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이득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가 겹쳤을 땐 죽고 사는 문제가 더 강하게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중국이 선선히 시장 개방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또 자신들의 어떤 금융시장이나 이런 걸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단계적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양쪽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할까? 라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중국은 뭐 체제의 특성상 당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직격탄이 있고 이제 연쇄 파장이 있고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직격탄은 우리가 보듯이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뭐 무역선들이 거의 멈췄다는 것처럼 이런 바로 때리는 게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연쇄 파장이 있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망이 단절되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그런 고통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국도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온 업체들이 수입해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팔던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 계획을 다 뒤로 미루고 있어요, 한국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한두 달이지만 이런 게 4달, 5달, 6달 간다고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공급망 자체가 거의 꼬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전 세계적인 무역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 통계 같은 거나 어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 실질 GDP가 최악의 경우 약 7%까지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무서운 게 우리나라는 7% 감소해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고요. 미국 같은 나라도 뭐 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나 미국의 저소득층, 진짜 저소득 국가들한테는 재앙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이 생기고요. 또 이건 뭐 당연히 지정학적 긴장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또 안보적 문제도 또 생기고 경제와 안보 이런 게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뭐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싸우고 싶지 않아 하고요. 특히 미국이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임사 때부터 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도 평가받겠다고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수십 년을 전쟁을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수많은 스캔들에도 재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라는 거기에 미국 저소득층, 특히 미국의 백인들, 고졸 백인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율이 특별히 높았던 뭐 러스트벨트나 이런 데들의 지역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최근에 전쟁의 전사자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다고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중국과의 전쟁이라면 더더욱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은 일어날 수 없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두 나라의 문제 때문에 생겼지만 파키스탄이 이번에 중국제 전투기를 가지고 프랑스 라파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인도를 공격하는데 굉장한 중국제 무기들이 큰 영향을 줬다고 하잖아요. 인도는요, 원래 80% 정도가 러시아산 무기를 쓰던 나라였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다 알듯이 비동맹국의 수장 같은 나라였거든요. 인도의 특징이 뭡니까? 미국엔 땡큐 하고요. 중국엔 셰시하고 뭐 러시아에는 스파시바 하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위아드 월드를 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독립적인 이미지를 가장 갖고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분쟁이 나니까 바로 미국에 전화하고 뭐 미국산 무기를 쓰고 그다음에 서방산 무기를 쓰고 하면서 파키스탄이랑 응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보듯이 미중이 대리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요, 뭐 미국과 중국이 비교할 건 아니죠. 미국은 2024년 기준으로 국방 예산이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중국은 한 3천억 달러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1대1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GDP에 뭐 과거에 2%, 2.5% 써가지고 분단 국가가 이 정도만 써서 되느냐라는 말이 많았지만 사실 우리는 장병들한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거의 주지 않았던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8천억 달러라고 하지만 고정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은 군인이 중산층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정도로 군인에 대한 처우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단순히 무기뿐만이 아니라 딴 데로 새는 돈도 많고요. 그렇지만 중국은 군인들이 낮은 급여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방에 투자할 수 있고 사실 숨겨진 국방비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뭐 투명하게 예산을 해야 되니까 미국은 뭐 이렇게 숨겨진 국방비라는 게 크게 있기가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방비만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이 완벽하게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맹 네트워크와 해외 군사 기지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베이징 1시간 거리에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는 겁니다. 전투기로 1시간만 날아가면 되는데 오산도 있고 군산도 있고 뭐 미국 비행기들이 뜨는 데가 많잖아요. 그 일본에도 있고요. 해외에 동맹 네트워크 약간 800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건 어떤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런 게 영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이런 역량을 발달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면 미국이 이깁니다. 미국의 비싼 최고급에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중국 무기가 꽤 강력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질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우위겠지만 그 압도적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 힘을 더 키워서 미국과 맞서는 게 좋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좀 이런 게 자신들의 계획보다는 좀 더 빨리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자충수가 아니고 간에 이건 어떻게든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요. 중국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왔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바이든 시절을 지나면서 중국도 미국처럼 무역 보복, 그다음에 뭐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령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게 미국만의 거였지만 이제는 중국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기술이나 시장도 크고요. 중국 최고 기술을 가지고 니들이 물건 만들면 미국에 팔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한번 앞으로 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보면요.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러시아를 돕는 편으로 들어갔고요. 한국, 그다음 나머지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사실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6.25 때와 똑같은 70년 전과 똑같은 지정학이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소련이 몰락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그런 게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유럽에서 큰 전쟁이 나고 보니까 그게 다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시아 국가들에게서도 다시 한번 선택의 시간이 온 겁니다. 사실은 이미 선택이 돼 있지만 그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모호하다가 이제 미국 편으로 좀 더 오는 거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하면서 미국산 무기를 많이 받고 F-16 같은 최신 전투기도 받았던 나라지만 이제는 중국과 함께 한다는 게 또 보여지고요. 이런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친중 친미가 점점 더 나눠지게 될 거고, 그 회색지대에 있는 나라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고, 우리도 사실 거기에서 좀 자유롭진 않은데, 저는 뭐 계속 말합니다만 우리의 선택은 이미 70년 전에 이루어진 거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자율성을 발휘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갑자기 중국으로 간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의 편에 섰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중국이 없는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는 거니까요.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 편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 또 외교적, 그다음에 안보적인 걸 또 찾아가느냐라는 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선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최대 경쟁자가 중국이 돼버렸습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 그리고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중국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 시장을 나누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없는 새로운 시장으로 우리가 적극 진출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역량도 예전 같지 않아지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또 도전이 되겠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잘 대응하고, 그럼 사실 우리가 대응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운도 좋아야 됩니다. 운이 좋으면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한미동맹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의 안보도 좀 더 지켜지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여기서 양다리를 걸친다든가 좀 잘못하다가 양쪽 모두의 신뢰를 잃을 경우에는 외교적 입지도 축소될 수 있고 경제적 이익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진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전략을 잘 써야 되는데요. 우리의 국익이 뭔가를 굉장히 생각을 해보고 잘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놓고 생각을 하고요. 국익을 놓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게 국익인지는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이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 위치를 차지해 갈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그 현실적인 판단을 우리 정치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좀 차분하게 지켜봐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는 트럼프 때문에 벌어졌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리고 그 수출 통제나 제재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